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은 비만 치료제로 인해서 하락을 맞이했던 장기 이식 혁신 의료기기 기업 트랜스메딕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게임 체인저로서의 GLP-1과 그리고 GLP-1이 미치는 파급 효과들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GLP-1으로 인해서 크게 하락했던 기업들 중에 펀더멘탈은 지속 개선되고 있는 기업 중 하나로서 트랜스메딕스를 골라봤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보여드리는 해당 차트는 8월 8일 노보노디스크의 셀렉트 임상실험 헤드라인 결과 공개 이후 흘러내렸던 GLP-1의 피해 가능성이 있는 메드테크 기업군입니다. 하락한 기업들의 티커가 왼쪽 위에 여기에 놓여 있는데요. 트랜스메딕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보시게 되면 제1형과 제2형 당뇨를 대상으로 하는 연속 혈당 모니터링 기업인 덱스컴과 인슐린 펌프 기업인 인슐렛, 그리고 혈관 내 석회화 부위를 음파로 깨는 쇼크웨이브 메디컬과 수면 무호흡 기기인 레즈메드, 인스파이어 메디컬스와 고관절 및 무릎 임플란트 수술 관련 짐머 바이오매트와 스미스 앤 네퓨 등과 함께 트랜스메딕스 또한 비슷한 하락세를 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런 부작용을 맞았는데요. 에버트라든지 스트라이커, 메드트로닉, 텐덤, 신장 투석기기인 다비타 등도 매우 다양한 기업들이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노보노디스크가 발표했던 8월 8일의 셀렉트 데이터는 무엇이었을까요? 8월 8일 발표됐던 노보노디스크의 셀렉트는 세마글루타이드가 당뇨병력이 없고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과체중 또는 비만인 45세 성인의 17,600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한 결과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같은 중증 심혈관 사건을 20% 줄인 것으로 입증한 임상이었습니다. 이것이 단어들은 굉장히 좀 복잡스럽지만 중요했던 이유는 결국에는 그동안 많은 약들이 체중 감량을 통해서 효과를 기대했던 것은 있어도 중증 심혈관 사건에 대해서도 효과를 크게 보였던 체중 관리 약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당뇨병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러한 심혈관 약물인데요. 최근 10년 동안 새로운 약제들이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강화에는, 혈당을 낮추는 것에는 기여했지만 가장 치명적인 사실은 심혈관 질환 발생이라든지 이로 인한 사망 위험을 감소시켜주는 약물은 거의 없었습니다. 당뇨의 메인 치료 조건인 혈당 강화와 체중 감량 효과를 기대하면서 심혈관 질환의 가능성도 낮춰주는 약물이란 얘기이죠. 비만에 관련된 신경계와 에너지 대사작용과 면역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GLP-1 RA, 그러니까 GLP-1의 수용체가 존재하는 곳에 여러 가지 붙어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인데 GLP-1의 수용체가 위치한 곳을 보시면 납득이 되실 듯 합니다. 췌장 내에 베타나 알파, 델타세포나 췌관이나 신장, 폐, 심장, 그리고 면역세포의 말초 및 중추신경계 등에 존재하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통한 효과와 함께 혈당 강화, 심장 및 내피세포의 직접적인 보호 효과, 그리고 신장 보호 효과,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등에 현재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전반적인 염증을 줄이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 여러 실제 메드테크 기업들이 바스켓으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 롱, 그리고 이들에 대한 바스켓 숏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으나 실제 창구를 살펴봤을 때 JP모건의 팀 의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롱온리 펀드 매니저들이 해당 기업들에 대해서 언제, 얼마나 GLP-1의 타격을 받아 시장 규모가 작아지고 성장률이 꺾일지 모르니까 헬스케어에 대한 포지션 자체를 줄이고 있다는 것 때문이죠. 한마디로 이들에 대한 순매수 자체가 적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그런 것인지를 알아봐야겠죠. 네, 일정 부분은 맞습니다. 이미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인슐린보다는 GLP-1의 효과가 꽤나 복합적이기 때문에 점점 최신 진료 지침에서 인슐린 대비 GLP-1의 권고 강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저 인슐린보다 혈당 강화 능력이 우수하거나 비슷하고 저혈당을 최소화할 수 있고 체중 감량 효과가 추가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장기적으로 인슐린 기반의 제품에서는 실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전 자료에서 연속 혈당 측정기인 덱스컴과 인슐린 펌프 기업의 인슐렛이 직접적으로 해당된다는 소식을 알려드린 바 있었죠. 그리고 이 외에도 아까의 하락 차트를 보여드렸던 당시 포함되었던 기업들 중에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70%가 비만이기 때문에 레즈메드나 인스파이어 메디컬의
영향은 일부 받을 것이며 무릎 수술 환자 중에 25%는 과체중을 벗어나면 수술을 피할 수 있는 만큼 짐머바이오메트나 스미스앤네퓨도 매출의 3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를 고관절 및 무릎 임플란트에서 거두고 있기 때문에 다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의사들의 설문조사 결과 인슐린을 완전히 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GLP-1을 병용하거나 대체하는 식으로 사용량이 줄어들 것으로 언급되고 있죠. 따라서 GLP-1의 시장 효과는 상당히 천천히 나타나는 것은 맞지만 비만이 워낙 심혈관 질환이나 각종 암, 그리고 관절염, 치매를 겪을 가능성을 높였던 만큼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바스켓 매도들 중에서는 과잉 반응 혹은 과민 반응이라 생각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 텐데, 그중 하나가 트랜스메딕스에 대한 기업 분석과 함께 제공드릴 예정입니다. 트랜스메딕스가 하는 일을 짧게 요약드리자면, 트랜스메딕스 이전의 장기 이식은 아이스박스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한계가 있었죠. 장기가 얼음 위에 오래 있을수록 성공적인 이식이 되지 못할 가능성도 커지고, 냉장 보관된 심장과 폐의 30% 미만 정도만 실질적으로 쓸 수 있었으며, 실제 장기 이식 후의 합병증 비율이 30%에서 35%까지 크게 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창업자인 왈리드 하스네인 박사는 트랜스메딕스의 장기관리 시스템이 임상시험 결과 아이스박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거의 90%에 달하는 장기를 사용할 수 있었으며, 이식 후의 합병증 비율도 10에서 14% 정도로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FDA 승인을 받은 것이죠. 원래 기증된 폐는 6시간에서 8시간 내로 이식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 특성상 짧은 권역 내에서만 항공물류로 장기 이식을 겨우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트랜스메딕스의 시스템을 사용하면 최대 24시간까지 이식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배경은 트랜스메딕스는 두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따뜻하고 산소를 포함한 혈액을 장기를 통해 흐르도록 하여서 장기가 아직 체내에 있는 것과 상당히 비슷한 효과를 만들어 줄 수 있고, 이에 따라 심장은 뛰고 폐는 숨을 쉬고 간은 담즙을 생성하고 신장은 소변을 생성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양리적인 강화제를 넣어줘서 영양제가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사적으로 활발하고 기능을 유지하는 시간을 더 길게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덕분에 매우 파괴적인 혁신 의료기기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트랜스메딕스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확실한 경쟁 역량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품만 판매할 때는 OCS 제품의 판매가 크게 늘지 않았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러한 혁신 의료기기라고 해도 자세히 알리기도 힘들 뿐더러 장비를 구매해서 기증자와 수증자를 다루는 의료진들이나 이송하는 의료진까지 트랜스메딕스의 OCS 제품 사용법을 익히고 사용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바꿔야 하는 게 많았기 때문에 장기 이식 센터들 입장에서는 리스크였죠. 그래서 굳이 비싼 장비로 시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트랜스메딕스는 2021년 이 현상을 본 후 준비해서 자체 OCS 제품을 사용한 장기 이식 서비스를 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장비를 사서 사용하시오라는 비즈니스였다면, 이제는 기증자의 장기를 수령하여서 운송하고 최종 이식자에게 완료하는 과정까지를 대행해 주는 것이죠. 장비와 인력까지 갖춘 트랜스메딕스 팀이 장기 완료가 완료될 때 금액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하지 않을 이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수요는 폭증할 수 있었죠. 문제는 너무 폭증한 나머지 기존의 항공물류로는 트랜스메딕스가 모든 콜을 처리하지 못할 수준에 이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트랜스메딕스는 5월 4억 달러 정도의 전환사채를 찍어 항공사를 인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앞서 물류병목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결과 단기적으로는 성장이 쉬어가고 성장을 위한 비용 투자는 1년 동안 더 늘어나면서 흑자 전환 시점도 1년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당시에 8월 8일 투자의 생각 인덱스인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통해서 전해드릴 때 세 가지 이유로 당분간은 오르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첫 번째는 수요가 매우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공급이 돼야 매칭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 제3자 항공물류를 다 처리하지 못할 수준을 언급을 했었고, 그에 따라 콜을 더 많이 받고 있기는 하지만 취소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고, 이에 대해서 성장률이 달라지게 됐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OCS를 사용할 경우 기존 아이스박스 방식에 비해서 이식하기가 편해지다 보니까 장기 이식 센터들의 워크로드 부하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평균적으로 많이 내려가다 보니 예를 들어서 기존에 비해서
기존의 NOP 사례는 8에서 12시간 정도의 실제 집행까지의 리드타임이 생겼지만 이제는 20시간에서 30시간으로 늘어난 것이죠. 제일 큰 것은 이 위에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짧게 요약하자면 결론적으로 트랜스메딕스의 2개월간 56% 하락한 이유는 결국에는 첫 번째 노보노디스크의 셀렉트 발표 이후 심혈관에 대한 우려가 생각보다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과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GLP-1으로 인한 하락, 그리고 JP모건에서 말씀드렸듯 롱온리 펀드 매니저들이 쉽게 바잉을 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적 발표에서 생각보다 1년 더 투자해서 강력한 해자를 구축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BEP 전환 시점이 약 1년 정도 미뤄진 이유가 두 가지가 겹쳤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오히려 펀더멘탈은 개선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트랜스메딕스의 태초부터 나왔던 가장 큰 우려는 첫 번째는 장기 이식 혁신 의료기기 산업에서 후발주자가 나올 가능성이었는데 이것은 사실상 이제 거의 사라진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이식에서는 최종적으로 24시간 주 7일 언제든지 전체의 장기 이식 가능한 콜수에 비해서 이식센터의 이식 성공률이 중요한 것인데 자체 물류를 갖춘 이상 만족도나 규모의 경제를 내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모두 기관 컨퍼런스를 통해서 소통하기로 문제가 없다고 이미 밝히고 있는데요. 특히 아까 이어서 두 번째 경쟁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더 드리면 트랜스메딕스는 자체 항공 물류가 시작된 이후 기존의 장기 이식센터들과의 계약했던 경쟁사들의 계약이 와해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경영진의 언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GLP-1의 시장 분석과 타픽에 대한 내용은 이전 영상과 그리고 네프콘의 3부작으로 쓰여 있고 트랜스메딕스의 인덱스 기업 분석 또한 2부작으로 네이버를 통해 투자의 생각 인덱스에서 다뤘습니다. 이번 주 네이버를 통해 전해드렸던 독점 컨텐츠도 총 5개입니다. 첫 번째로는 주간 전략 보고서가 발간됐고 이전 주에 이어서 하마스와 헤즈볼라 확전에 대한 영향 분석을 마쳤고 넷플릭스 실적 프리뷰와 광고 책임자 교체 언급, 테슬라 실적에 대한 영업이익률은 2분기보다 더 낮을 것이라는 주의를 드렸었고 빅테크 7개 기업에 대한 코멘트와 3분기 실적 발표는 생각보다 더 좋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테슬라의 펀더멘탈 체크 자료로서 결국에는 지금의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다운사이클이기 때문에 경쟁에서 밀리지 않느냐가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과 북미에 대한 전기차 시장 분석을 했는데요. 중국은 이제 모든 신에너지차가 ADAS를 보편화해서 탑재하고 있고 20만에서 30만 위안대에는 비아디아가 경쟁하고 있고 30만에서 50만 위안대에서는 리오토가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에 대해서도 속도는 늦추더라도 각자 물러설 수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포드와 GM 그리고 리비안이 주로 성장 플레이어인데 테슬라의 경쟁 역량을 깎아먹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경제가 나쁜 구간에서는 미 대륙 특성상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가 주행 가는 거리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한정된 도시 내의 전기차 수요를 놓고 경쟁 중인 만큼 꽤나 부정적으로 생각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 규제 관련 분석입니다. 디테일이 중요한 시점이었던 만큼 바로 수출 규제가 나오고 다음날 발간되게 됐는데요. 중국이 AI 반도체 규제를 피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개인이나 자회사, 계열사나 해외 지사를 통해서 칩을 구매하거나 두 번째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 리스 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많은 언론들에서는 첫 번째와 관련 있는 저사양 칩 규제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두 번째 언급드린 클라우드 및 제3자 임대 계약을 통한 중국 AI 모델 학습 수요가 숨구멍이 하나 뚫려 있었다는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테슬라 실적 발표였죠. 기존 실적 발표 커버 중에 개인적으로는 가장 현실적으로 기대할 여지가 적었던 실적 발표였습니다. 신제품이 원래 양산으로 들어가서 현금 흐름상 기여를 하는 건 원래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실제 맥락을 분석해 볼 땐 사이버트럭의 경우 당시 처음 사이버트럭을 예약받을 당시에 비해 기타 비용들이 많이 올랐고 양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생산 비용이 비싸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리고 투자를 위한 비용 증가나 금리 영향들을 고려할 때 추가 가격 인하들이 가능한 점, 25년과 26년의 캐파 산정이 반드시 필요한 멕시코 신공장에 대한 수요 체크를 별도로 필요로 할 것이란 언급 등이 안 좋았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비만 치료제 입문을 위한 시장 분석 특별 자료 중 마지막 자료인 7가지 적응증에 대한 땅 따먹기
자료입니다.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의 파이프라인 분석이죠. 분석 자료를 토대로 볼 때 GLP-1은 심혈관 질환과 신부전, 만성 신부전,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이나 무릎 골관절염,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당뇨병성 망막병증, 초기 알츠하이머까지 총 7가지 적응증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재 2023년에 새롭게 등장한 메가트렌드인 AI와 비만 치료제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반드시 관심 가지셔야 할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 유튜브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